주백통이 쓰러지자 소용녀가 금융국사를 향해 말했다. 금융국사, 이런 비겁한 술수를 쓰다니 일파의 종사로서 부끄럽지도 않소? 어서 해독약을 가져오시오. 기감이 뛰어난 금융국사는 동굴 밖에서도 주백통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소용녀 하나뿐이라 생각하니 금융국사의 어깨가 저절로 펴졌다. 해독약을 원한다니 줄 수밖에. 여기 해독약 받아라. 그러면서 금융국사는 동굴 안으로 뛰어들며 을륜을 날렸다. 소용녀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가볍게 을륜을 피하며 비단띠를 날려 금융국사의 기문열을 찍으려 했다. 그러자 금융국사가 남륜으로 비단띠 끝에 달린 금방울을 쳐냈다. 그 순간 소용녀가 빠른 경공으로 금융국사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일장을 날렸다. 바람처럼 빠른 그녀의 공격에 금융국사는 황급히 수척을 뛰어올라 일단 몸을 피했다. 뒤이어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비단띠가 금융국사를 쫓아갔고 그와 동시에 소용녀에게 날렸던 을륜이 금융국사의 손으로 돌아왔다. 쌍륜을 잡은 금융국사가 쌍륜을 마주치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기파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그 위력에 금융국사를 노리고 들어가던 비단띠의 금방울이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순식간에 수십 초씩을 주고받았다. 사실 금융국사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한다면 소용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동굴에 잘못 발을 들였다가 이막수의 빙배근침에 찔린 적이 있었기에 어두운 동굴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법을 밟지 못했다. 소용녀와 이막수가 같은 류의 무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같은 문파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소용녀 역시 빙배근침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했다. 더구나 소용녀의 공격이 이막수보다 더 날카로워서 더욱 조심스러웠다. 금융국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채설주가 죽은 사실을 몰랐기에 혹시라도 채설주가 자기를 물까봐 더욱 조심스레 공격했다. 어둠 속에서 남륜과 을륜이 부딪히는 소리와 금방울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이때 조지경은 동굴에서 멀찍이 물러나 불안해하며 동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사실 조지경은 주백통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금융국사의 음모에 가담한 것 또한 사실이었기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만약 이 사실이 무림에 알려진다면 조지경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지경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용녀는 반드시 죽어야 했다. 만에 하나라도 소용녀가 이곳에서 살아나간다면 오늘 일이 전진교에 알려질 것이다. 동굴에서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빨라질수록 조지경은 심장이 터질 듯했다. 그래서인지 도포가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고 그의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조지경은 절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며 검자루를 쥐었다. 금융국사와 소용녀의 싸움은 어느덧 백합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소용녀는 금융국사에게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맞서고 있었다. 만약 금융국사가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싸웠다면 이미 승부는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어두운 동굴 안에서 채설주와 빙배근침을 신경 쓰느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금융국사였다. 게다가 어둠 속에서 싸우다 보니 아무래도 어둠에 익숙한 소용녀보다 불리했다. 소용녀는 싸우는 중에도 쓰러져 있는 주백통을 흘기 쳐다봤다. 아무래도 더 지체했다가는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어떻게든 그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용녀는 재빨리 금방울을 휘둘러 금융국사의 오른팔을 노렸다. 그와 동시에 왼손을 뻗어 옥봉침 10여 개를 뿌렸다. 두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운 데다 옥봉침이 워낙 소리 없이 날아갔기에 금융국사가 뭔가를 느꼈을 때는 이미 옥봉침이 코앞까지 다가온 후였다. 그러나 금융국사가 누구인가? 그는 다급한 와중에도 을륜으로 금방울을 막아내고 동시에 두 다리에 힘을 주어 솟구쳐 오르며 양손에 들고 있던 을륜과 남륜을 소용녀에게 날렸다. 그러는 사이 옥봉침은 모두 허공에 떠있는 금융국사 발 아래로 지나갔다. 소용녀는 재빠른 신법으로 쌍륜을 피한 다음 금융국사가 땅으로 내려올 틈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옥봉침을 날렸다. 금융국사는 허공에 떠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나 금융국사는 뛰어난 임기응변을 발휘해 두 손으로 옷소매를 쥐고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장포가 두 쪽으로 찢어졌고 금융국사가 그 찢어진 옷자락을 휘두르자
가느다란 옥봉침이 모두 옷에 꽂히고 말았다. 금융국사는 여유롭게 땅에 내려서며 뒤이어 돌아오는 쌍윤을 받아들었다. 금융국사는 자기한테 불리한 어두운 동굴 속에서 더 싸워봐야 소용없겠다고 생각하고는 쓰러진 주백통의 멱살을 잡고는 동굴 입구로 달려갔다. 그런 금융국사의 등을 향해 소용녀가 다시 옥봉침을 날렸다. 그 순간 금융국사가 황급히 몸을 돌리며 주백통으로 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소용녀가 던진 옥봉침이 모두 주백통의 몸에 꽂히고 말았다. 그 모습에 놀란 소용녀가 주춤하자 금융국사가 웃으며 주백통을 땅에 내던지고는 동굴 입구 앞을 가로막고 섰다. 소용녀는 주백통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얼른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백통이 번쩍 눈을 뜨며 소리 지르는 게 아닌가. 아이고 아파라. 이번엔 뭐가 날 무는 거야? 주백통, 아직 살아있었어요? 놀란 소용녀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무림의 예법을 잘 모르는 소용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무림의 대선배 이름을 서슴없이 부르고 말았다. 그러나 주백통은 그런 사소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났군. 그런데 아직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닌 것 같아. 죽지 않았으면 됐어요. 국사의 무공이 대단해서 혼자서 힘들었는데 잘 됐네요. 소용녀는 흡철석을 꺼내 주백통의 몸에 꽂혀있는 옥봉침을 하나씩 뽑아냈다. 저 국사놈 정말 악독하군. 내 몸에 이런 침을 꽂아놓다니. 소용녀가 쉬지 않고 침을 뽑는 사이 주백통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소용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건 제가 꽂은 거예요. 그녀는 방금 금융국사와 싸우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옥봉침에는 벌침의 독이 묻어 있는데 괜찮아요? 아주 편안한걸. 있으면 좀 더 찔러줘. 소용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으며 작은 옥병 하나를 꺼냈다. 이 옥봉꿀은 옥봉침의 독을 해독하는 약이에요. 이걸 마시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자 주백통이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야. 침을 맞고 나니까 몸이 아주 편해졌어. 아마 그 독거미의 독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아. 소용녀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주백통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다. 소용녀는 주백통의 내공이 심오해 독거미의 독으로도 죽지 않았으니 옥봉침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옥봉침을 몇 번 더 찔러줬다. 한편 금융국사는 동굴 밖에서 주백통의 음성을 듣고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저자가 사람이 맞는가? 신선이 아니고서야 어찌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금융국사는 주백통이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기 전에 손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는 싫었다. 그렇게 금융국사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주백통은 정저한 뒤 운기하며 체내에 남은 독을 빼냈다. 밖에서 동굴 안을 훔쳐보던 금융국사는 주백통이 운기조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군. 금융국사는 품에서 채설주가 있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무늬의 채설주 10여 마리가 들어있었다. 금융국사는 상자 옆에 난 구멍에서 솥불로 만든 집게를 꺼내 거미줄 한 올을 집어서는 가만히 당겼다. 그러자 거미줄 끝에 채설주가 한 마리씩 매달려 나왔다. 그는 그것을 동굴 입구 위쪽에 있는 바위에 살그머니 올려놓았다. 오랫동안 굶은 거미들은 상자 밖으로 나오자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순식간에 거미줄을 쳤다. 그렇게 반 시즌 정도 지나자 동굴 입구는 거미줄로 완전히 가려졌다. 거미줄이 동굴 입구를 막는 동안에도 소용녀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백통이 눈을 뜨자 소용녀가 물었다. 이제 완전히 해독했나요? 그러자 주백통이 고개를 내저었다. 생각보다 독거미의 독이 강해. 하루 이틀 운기에서 없앨 수 있는 독이 아니야. 그때 주백통 눈에 입구를 가득 채운 거미줄이 보였다. 저 거미줄은 뭐지? 호기심이 발동한 주백통은 거미줄을 건드려 보기 위해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일어났다. 그때 나비 한 마리가 입구 가까이까지 날아왔다가 순식간에 거미줄에 얽혀들었다. 원래 곤충은 거미줄에 걸리면 한참 동안 몸부림을 치다가 서서히 지쳐간다. 개 중에 힘센 놈들은 거미줄을 망가뜨리고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 나비는 몸통이 제법 큰데도 거미줄에 닿자마자 정신을 잃고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걸 보고 소용녀가 소리쳤다. 건드리지 마세요. 거미줄에 독이 있어요. 소용녀의 말에 주백통은 깜짝 놀라 나뭇가지를 내던졌다. 금융국사가 채설줄을 놓아 동굴 입구를 막은 건 두 사람을 가두어 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이 거미줄을 건드려 독에 중독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아까 그 독거미 같은데 저 정도 거미줄을 친 걸 보면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동굴에 갇히게 생겼군요. 그러자 주백통이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나는 옛날에 도화도 동굴 속에서 혼자서 십수년을 살았다. 그때는 함께 놀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싸움을 하며 지내야 했지. 그런데 지금은 네가 옆에 있어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니 그때보단 훨씬 낫구나. 주백통의 말에 소용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혼자서 싸우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물음에 주백통은 자랑스러운 듯 분심이용과 좌우호박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소용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걸 익히면 왼손으로는 전진건법을, 오른손으로는 옥녀건법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자연히 옥녀소심건법도 사용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배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 말에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한번 배워보겠느냐? 그러면서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원을 그려보라고 했다. 소용녀는 그의 말대로 해보았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듯한 네모와 흐트러짐 없는 원을 그릴 수 있었다. 그걸 보고 주백통은 할 말을 잊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소용녀를 바라보았다. 어라,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혹시 전에 배운 적이 있느냐? 그러자 소용녀가 주백통을 쳐다보며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아니요, 이게 뭐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소용녀가 땅에 양손으로 글자를 쓰는데 왼손으로는 노안동이라고 쓰고 오른손으로는 소용녀라고 적었다. 두 손을 동시에 쓰는데도 글자는 또박또박 분명했고 한 손으로 쓸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타고난 재능이구나. 너라면 쉽게 배울 수 있겠다. 사실 주백통의 좌우호박술은 영리한 사람일수록 배우기 어려운 무공이었다. 그 예로 우둔한 곽정은 좌우호박술을 깨우친 반면 영리한 황용은 주백통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좌우호박술을 익힐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영리한 사람일수록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계산이 빠르다 보니 한 가지 일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똑똑한 사람일수록 좌우호박술을 배우지 못했다. 주백통이 보기에는 소용녀 역시 황용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무공으로만 본다면 어린 시절 황용을 뛰어넘었으니 분명 영리한 사람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좌우호박술을 쉽게 익힐 수 있을까? 사실 소용녀는 어려서부터 칠정육욕을 억제하며 무공을 배웠다. 그래서 8살 무렵부터는 언제나 마음이 수면처럼 잔잔했다. 양과를 사랑하게 되면서 여러 감정을 가지게 되어 다소 본래의 무공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열정이 사그라진 지금은 본래의 무공을 상당 부분 회복한 상태였다. 그래서 좌우호박술을 쉽게 익힐 수 있었던 것이다. 소용녀는 주백통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순식간에 깨우쳐 나갔다. 주백통은 아직 몸 안의 독을 완전히 빼내지 못해 그저 입으로만 가르쳐줄 뿐이었다. 소용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오른손으로 옥녀건법을 쓰면서 왼손으로 전진건법을 쓰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몇 시즌이 지나자 갑자기 머릿속이 환하게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서 두 팔을 들어 몇 가지 초식을 펼치는데 그 움직임이 그야말로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 모습을 보고 주백통은 입을 딱 벌린 채 좀처럼 다물 줄 몰랐다. 그거 참 희한하구나. 소용녀가 좌우호박술을 익히는 동안에도 금융국사와 조지경은 여전히 동굴 밖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동굴 안에서 웃음소리가 간간히 섞여 나오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귀를 바짝 기울여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동굴 입구에서 안을 살피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곳을 나가요. 주백통은 소용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다. 어딜 나간단 말이냐? 여길 나가서 저 못된 녀석들을 혼내주고 해독약을 받아내야죠. 그 말에 주백통은 가만히 수염을 쓰다듬었다. 저 화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우웅 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자세히 살펴보니 벌 한 마리가 거미줄에 감겨 몸부림치고 있었다.
앞서 나비는 거미줄에 닿자마자 꼼짝도 못했는데 이 벌은 작은 몸으로 어찌나 세차게 요동을 치는지 거미줄이 찢어지며 작은 구멍이 뚫렸다. 채설주는 옆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만 할 뿐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난 후에 힘이 빠진 벌이 움직임을 멈추자 그제야 벌을 덮쳤다. 소용녀는 고묘에서 벌들을 키우며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다. 당연히 벌을 다루는 솜씨도 남달랐고 벌을 친구처럼 여겼다. 혹시 저 독거미가 벌을 무서워하는 건 아닐까? 소용녀는 품 안에서 벌꿀통을 꺼내 마개를 열고는 장력을 조절하며 손바닥을 통해 병 안으로 열기를 불어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향긋한 벌꿀 냄새가 거미줄을 뚫고 퍼져나갔다. 옆에서 지켜보던 주백통이 물었다. 지금 뭐라는 것이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주백통은 소용녀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지금은 산속 계곡마다 들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는 때였다. 그러니 꿀을 따르는 벌도 그만큼 많았다. 소용녀가 퍼뜨린 향긋한 꿀냄새를 맡은 벌들이 순식간에 도처에서 몰려들었다. 정신없이 동굴 안으로 날아들던 벌떼는 일단 거미줄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거미줄에 걸린 벌들은 날갯짓을 하며 요동치다 채설주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또 채설주에게 침을 쏘기도 했다. 채설주는 엄청난 맹독을 지닌 거미이기는 했지만 많은 수의 벌을 당해내지는 못했다. 결국 한 마리씩 벌의 독에 온몸이 중독되며 거미줄에서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주백통이 재미있다며 연신 손뼉을 쳤다. 반면 동굴 밖에 있던 금융국사와 조지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동굴 입구의 거미줄이 벌떼로 빈틈없이 메워졌고 10여 마리의 채설주는 결국 벌떼에 의해 모두 죽고 말았다. 조지경은 전에 벌침에 호되게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라 조용히 나무 덤불에서 빠져나와 멀찍이 떨어졌다. 금융국사는 그저 채설주가 죽은 게 너무나 안타까웠다. 아끼던 군사들이 몰살당한 꼴이니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도 금융국사는 소용녀가 이 벌들을 불러들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하면 주백통과 소용녀를 밖으로 끌어내서 없앨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동굴 앞에서 기웃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소용녀가 새끼손가락을 벌꿀통 안에 넣었다 꺼내면서 그걸 금융국사를 향해 튕겼다. 그러고는 오른손 식지로 금융국사의 오른쪽과 왼쪽을 한 번씩 가리키며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수천 마리의 벌들이 일제히 동굴 밖을 향하더니 금융국사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제야 금융국사는 화들짝 놀라 냅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의 경공은 이미 절정에 달한지라 비록 나는 벌들이라 해도 그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금융국사의 모습이 사라지자 벌들도 더 이상 좇지 않고 이리저리 흩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소용녀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아깝다 아까워. 소용녀는 원래 금융국사의 오른쪽과 왼쪽을 한 번씩 가리킴으로써 금융국사를 포위하려고 했다. 그러나 야생에서 자란 벌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기만 할 뿐 소용녀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금융국사를 쫓아버렸다. 주백통은 소용녀의 재주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가 평생 보고 들은 어떤 놀이보다도 신통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수를 치고 감탄을 연발하느라 몸에 아직 남아있는 독 기운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없어진 걸 확인하곤 밖으로 나갔다. 어서 나오세요. 주백통도 몸을 솟구쳐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의 몸은 허공에서 힘이 빠져 그만 둔탁하게 떨어지고 말았다. 안 되겠어. 힘을 쓸 수가 없어. 쓰러진 주백통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몸에 남아있던 채설주의 독이 온몸에 퍼졌기 때문이었다. 주백통은 갑자기 눈보라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입술과 얼굴이 점차 파랗게 질려가며 하얀 수염이 흔들렸다. 소용녀가 괜찮냐고 묻자 주백통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서 침으로 찔러달라고 했다. 그 말에 소용녀가 옥봉침으로 주백통을 찌르자 고통스러워하던 주백통의 안색이 나아졌다. 소용녀가 몇 차례 더 찌르자 주백통의 고통도 점차 줄어들었다. 옥봉침의 바른 독성이 사라지면 또 다른 침으로 바꿔서 찔렀다. 그렇게 10여 개의 옥봉침을 바꿔가며 찌르고 나자 주백통은 많이 나아진 듯
편하게 숨을 내쉬었다. 독은 독으로 치료해야지. 상태가 많이 좋아진 주백통은 즉시 운기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독이 체내에 남아있음을 느낀 주백통이 말했다. 용낭자, 침에 봉독이 부족해. 게다가 이제는 별로 자극이 되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 사는 벌을 잡아다 침을 쏘게 할까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 그 말에 소용녀는 또 벌꿀통을 열었다. 그리고 주백통의 몸에 꿀을 몇 방울 튕겼다. 주백통은 싱글벙글 웃으며 옷을 훌훌 벗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벌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온몸이 벌침 자국으로 울긋불긋해졌다. 그동안 주백통은 운공을 통해 봉독을 단전으로 모은 후 그 진기만을 이용해 몸 구석구석으로 흘려보냈다. 잠시 후 채설주의 독이 모두 사라지자 이제는 벌침이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주백통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를 질렀다. 됐어. 더 맞다간 죽을지도 몰라. 그 모습을 보며 소용녀는 미소를 지으며 벌떼를 흩어버렸다. 그러고는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비단띠를 집어들었다. 저는 종남산으로 갈 거예요. 함께 갈래요? 그러자 주백통이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 나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 혼자서 가. 아, 맞다. 양양성에 가서 곽대엽을 도울 거라고 했죠. 주백통 양과를 보거든 날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런데 주백통은 돌아서서 뭔가를 중얼거릴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소용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기울였으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표정 또한 너무나 진지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주백통은 번쩍 정신이 드는지 화들짝 놀라며 소용녀를 돌아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그럼 잘 가세요. 그래, 그럼 난 이만. 주백통은 황망히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었다. 소용녀는 그를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산허리를 하나 돌고 나니 저 뒤에서 주백통의 외침이 들렸다. 마치 뭔가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소리 같기도 했다. 돌아보니 그는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뭔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소용녀는 호기심이 생겨 얼른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주백통은 한 손에 벌꿀통을 들고 허공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그녀는 품 안에 손을 넣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벌꿀통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느 틈에 훔쳐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잠시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모습은 대단히 진지했다. 그가 외치는 사이 벌 몇 마리가 다가오기는 했으나 꿀향기를 따라와 벌꿀통 주위만 맴돌 뿐 주백통의 손짓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용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나무 뒤에서 나와 주백통이 있는 산기슭으로 다가갔다.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나 주백통은 자신의 우스운 꼴을 들킨 게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온통 벌개져서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가 한달음에 산을 내려가 몸을 숨겼다. 그의 경공술은 가히 놀라웠다. 소용녀는 너무나 우스워 한참 동안 허리를 잡고 웃었다. 정말 이상하고 재미있는 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온 산을 울리다가 점점 조용해졌다. 사방은 적막한 가운데 소용녀만이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